네, 현대문학 작품론 11주차 목요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의 시론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 단계를 거쳐서 김수영이 시에 힘이 생기는, 힘이 맺히는 경우, 아마 이것이 김수영이 시를 창작하는 그 시인으로서의 시 창작을 하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동시에 체험적으로 자신의 시 이론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수영은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했고 시론가이기도 했으니까 김춘수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시 창작 과정과 이 시론의 과정이 상당히 긴밀히 얽혀 있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김수영의 시를 연구하면서 시론을 너무 직접적으로 근거를 삼아서 해석을 하거나 이걸 대입해 가지고 시를 분석해서 의미를 이 시론에 맞추어 가지고 해석해 내는 것도 연구자로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약간 이제 옆길로 새는 것인데, 간혹 그런 논문들을 봅니다. 그런 연구자들을 봅니다. 김수영이 시도 쓰고 시론도 펼쳤으니까 김수영의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론을 활용하는 겁니다. 시론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 개념들, 이론들, 지금 내가 이제 이 시론을 주로 분석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 논문에서.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김수영 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삼는 겁니다. 김수영이 시론에서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시론에서 김수영이 제시한 개념을 김수영의 시 작품을 해석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예를 들면 참고 사항이죠. 왜? 김수영은 시만 쓴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론도 발표하면서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밀고 나갔으니까 그의 시론이 시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참고를 해서 좀 더 김수영 시 세계의 숨은 비밀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역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학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제 신비평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것도 의도의 오류에 속하는 거죠. 왜? 김수영이 시론에서 얘기했던 걸 일종의 의도로 김수영이 그런 의미를 이미 전제하고 시를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춘수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테지만 김춘수도 시론도 발표하고 시도 썼으니까 김춘수 시를, 특히 무의미 시를 연구하면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그의 무의미 시론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딱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시론은 좀 더 김수영이나 김춘수의 경우는 시인으로서의 비평, 즉 시론을 했기 때문에 일반 비평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도 시론을 쓰는 차원의 김수영의 정신세계와 시를 창작하는 차원의 김수영의 정신세계는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론이 제시하고 있는 걸 따라가지고 그대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김수영의 시를 해석한다는 것은 의도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 창작은, 예술 창작 행위는 의도에 따라서, 작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만
예술 창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소위 말하는 의식적 창작 행위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 창작 행위가 그 예술가의 능력이에요. 물론 의식하고 있는 부분도 능력이겠지만, 중요한 능력이겠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적 창작 행위 속에서 더 중요한 그 예술 행위가 이루어지고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예술 창작의 주체이지만 다 알고 창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계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미리 구상을 한 그대로 예술 창작이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약간 신비한 어떤 구석이 있죠.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인이든 다른 음악가든 화가가 예술 창작 행위를 경험을 한 후에 만들어진 자신의 예술 작품에 스스로 놀랄 때가 있죠. 왜? 자기가 다 알고 그 예술 작품을 만든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의도의 어려라는 것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시인이 알고 시를 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론에서 김수영이 제시하고 있는 이 개념들은 물론 시 창작 체험에서 밀착해서 우러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하고 김수영이 실제 시 창작을 하는 그 창작의 체험 속에서의 그 시 창작은 또 다른 결과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수영이나 김춘수가 시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시 작품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요거 시론에서 밝혀놓은 김춘수나 김수영이 밝혀놓은 그 개념을 그대로 대입해서 김수영의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거나 김춘수의 시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를 포함한 예술은 복잡 미묘하고 신비한 구석이 있는데, 연구자는 그 은밀한 예술 창작의 체험 속에 들어가서 그 심층적인 창작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비평가, 평론가라 해도 그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평론가라 해도 그렇습니다.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는 논문이 있고 잘 발휘 못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그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번 학기 내내 현대시와 현대비평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김수영의 시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단계에서 이 두 가지 양극단, 즉 한쪽은 내용이고 한쪽은 형식입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이 개념들을 다 다시 얘기하진 않아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노래고 예술성이고 유보성이고 모성입니다. 이것은 예술의 차원에 해당돼요. 자, 조금 전에 내가 다른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 김수영 시론의 내용과 상관없이 시론을 가지고 시를 대입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00%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할 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가 어느 부분에서 접목되나 하면, 시를 쓴다는 것은 김수영도 그렇게 얘기하죠. 시를 쓴다는 것은 노래에 해당되고
예술성에 해당되는데 이 예술이란 것은 유보하고 모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그건 형식이에요. 시를 논한다는 것은 산문에 해당되고 그건 현실성이고 모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내용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조금 전에 내가 김수영이 이런 시론을 자기가 제시했다고 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를 창작했을 때 보세요. 그건 내용이에요. 내용이 형식과 만나서 변정법적으로 지향될 때 이 형식이라고 하는 요소는 자신을 100% 주장하겠죠. 나는 내용을 100% 주장하고 그게 부딪혀서 최종적으로 그죠? 산출되는 게 시 작품일 거 아니에요? 그 시 작품은 바로 시의 노래의 유보성,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예요? 예술성, 모호성, 이런 형식적인 요소와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최종 결과물. 이것은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 그죠? 여기 나오는 산문, 시를 논한다는 거. 김수영이 지금 시를 논하고 있잖아요. 이 시론에서. 시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것은 산문에 해당되고 그 세계의 계진에 해당되죠.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험에 해당되는데 이걸 형식을 과 결합해 가지고 시라는 예술 창작품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노래가 즉 유보성, 모호성, 예술성이 결합되죠. 그래서 그건 다 자기가 알고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영도 그걸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까? 이제 이 대목이 바로 그 유명한 김수영의 시여 침을 뱉어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머리, 심장, 몸.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시를 쓸 때 머리로 쓰고 심장으로 쓰고 이 물질적인 이 신으로 쓰는 건 아니죠.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지성일 테고 심장은 감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충동, 그죠? 열정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지적인 요소죠. 지성과 감성 어느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 몸은 이 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다 종합되어 있는 것인데 이때 이 몸도 비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몸이 뭘 의미하는지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이걸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온몸은 또 어떻게 다르고 온몸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 할 때 무엇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지 여기 나오죠. 온몸으로 무엇을 밀고 나가는가? 나의 모성을 용서해 준다면. 왜? 이건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 시 창작 체험에 아주 엄밀한 체험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비유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모성을 용서해 준다면 무엇의 대답은 동시에 안에 이미 들어있다. 자, 무엇을 동시에 밀고 나가느냐? 동시에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온몸으로 동시에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 되고 이 말은 곧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시의 사변에서 볼 때 시의 사변,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는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형식이 등장합니다. 자, 온몸의 이행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행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나왔죠. 내가 좀 더 이 복잡 미묘하고 신비한 이 시인의 창작 체험 속에서 내가 좀 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그냥 나눴잖아요. 내용으로서의 지성, 그리고 양심, 그죠? 사상,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이 변정법적으로 지향되는 단계에서 세 번째 온몸에, 그죠? 투신이 필요하고 거기서 뭐예요? 자유의 이행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이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의 이행 같은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하고 온몸을 던진다는 것하고 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와 밀접히 관련된다고요? 시의 형식이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출발은 내용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때 내용은 시인의 내용입니다. 시인이 가지는 양심, 사상, 지성이에요. 그것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시의 내용으로 일단 전이되겠죠. 근데 그 내용만 가지고는 시가 완성 안 되니까 형식과 결합하면서 만나서 유기적으로 변증법적 지향 과정을 치열하게 투쟁의 과정을 거치겠죠. 김수영의 여러 용어를 가지고 막 이 내용과 형식의 차원을 얘기하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술성과 현실성 사이의 투쟁입니다. 내용은 자기가 100%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다라고 주장하고 형식은 자기가 다라고 100%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막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때 뭐가 필요해요? 온몸을 던져야 되는데 온몸에 투신이 필요하고 이게 사랑의 실천인데 사랑의 이행인데 이거는 내용이다. 미안합니다.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과정은요. 그래서 김수영은 이 형식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원몸에 의한 원몸의 이행이 사랑인데 이것은 바로 시의 형식이다. 이랬어요. 자, 형식은 앞에서 우리가 구분한 것에 의하면 어디에 속합니까? 시를 논한다는 게 아니라 시를 쓴다는 것이고, 그죠? 산문이 아니라 시고, 노래고, 현실성이 아니라 예술성이고, 모험이 아니라 유보성과 모호성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세계의 계진이 아니라 대지의 은폐죠. 이 단계,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의 형식이다. 통상적인 이해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게 형식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때 자유를, 그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예술성의 차원이고 유보성과 모호성의 차원이고 대지의 은폐의 차원에 그 차원이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차원하고 동의어라는 겁니다. 자, 김수영은 시작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설명으로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라고 설명했어요. 동호 반복이죠. 근데 그 동호 반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시적 체험에 은밀한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무엇을 밀고 나가요? 온몸을 밀고 나가. 왜? 이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건 차원이니까요. 내용과 형식이 구분 안 되는 차원이고, 그죠? 세계의 계진과 대지의 은폐가 구분 안 되는 차원이고, 100%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형식이 서로 부딪혀서, 그죠? 피 튀기면서, 불꽃을 튀기면서 하나로, 그죠? 융합되는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인데,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재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심장도 아니고 온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분석하기에는 머리는 이성적 사유고 심장은 정서적 파토스. 간단히 얘기하면 지성과 감성이에요. 그런데 온몸은 앞에서 분석한 바 있는 양심을 가진 사상과 지성을 의미한다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양심을 가진 사상과 지성에는 지성도 들어있고 윤리적 차원도 들어있고 사상까지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감성, 심장도 들어가야 되겠죠. 온몸이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내가 3단계로 나눈 것 속에서는 내용, 시인이 가져야 될 윤리적, 지적, 그죠? 그 양심까지 포함한 그것이 일단 전제된 후에 그 시의 내용으로 그것이 전이되고 다시 형식과 만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세 번째 단계, 굳이 이 3단계는 어찌 보면 내가 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눴지만 이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인의 시 창작 체험 속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적 논리의 단계로 굳이 구분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술 창작 행위는 밀도가 높은 농축된 어떤 체험의 엑기스일 텐데 그걸 내가 내적 논리로, 그죠? 내적 논리로 구분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됩니다.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1단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김수영이 계속 강조하니까 내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의 시간성으로 보면 그것은 거의 동시다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정말 치밀하게 초를, 그죠? 시간을 다 잘게 쪼개가지고, 예. 시인의 창작 체험의 그 시 정신 속에 잘게 쪼개가지고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그죠? 이 단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 시간 속에서는 거의 실시간 속에서 집약적으로 농축되어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는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하면 시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온몸이 단순히 시의 내용의 차원만 국한되지 않은 것은 밀고 나가는 것의 차원과 결부된다. 그래서 밀고 나가는 것은 자유의 이행으로서의 투신이다. 그래서 시의 내용은 어느새 형식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면 시의 내용과 형식의 간격이 사실은 처음에는 양극단이었다가 이게 변정법적으로 지향이 되어서 종합이 되겠죠. 즉 지향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원래는 양극단이었는데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자유의 이행을 통해서 이건 거의 뭐와 동의어라고요? 형식과 동의어라고요. 이 형식의 차원이 실천될 때 어디에 도달해요? 두 개가 합치된다. 그래서 내용은 어느새 형식에 도달합니다. 내용은 어느새 형식에 도달해요. 이렇게 도달한 형식이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형식에까지 도달했을 때 진정한 시가 된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앞에서 김소영의 주장을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무의미시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형식에 도달하는 것하고를 결부시켜서 굳이 얘기한다면 반드시 김수영이 얘기하는 지금 이 차원이 내용은 어느새 형식에 도달한다는 것이 무의미시의 차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과 상통,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면 김수영은 반드시 무의미시만을 주장한 건 아니지만 앞에서 우리가 김수영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시다. 그러면 그 얘기하고 이것하고를 결부시키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 내용이 자유의 이행,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그 형식에 도달했을 때, 내용이 형식에까지 도달했을 때 그것은 의미가 무의미에 도달하는 차원이겠죠. 그렇게 도달한 무의미시를 김수영은 진정한 무의미시라고 보는 겁니다. 김춘수는 그것과 좀 달랐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김춘수의 시론과 김수영의 시론과 김춘수의 시론을 비교해 볼 기회가 있으면 그럼 비교해 보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김수영이 얘기한 거니까 내가 분석한 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치밀하게 김수영이 보는 자신의 무의미시와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비교한 것을 나는 그냥 지금 전달하는 것뿐이고, 내가 좀 더 두 시인의 시와 시론의 차이를 분석한 것은 따로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김수영이 보는 관점이에요. 김수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춘수가 주장하는 무의미시는 처음부터 의미를 배제하고 무의미를 확보하고 무의미에 도달하는 시다. 의미를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죠. 의미를 처음부터 제껴놓고 의미를 배제하고 무의미를 지향하는 언어를 통해서 무의미시에 도달한다. 그래서 김춘수의 나중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지만 김춘수는 이미지를 둘로 나눕니다. 상징을 둘로 나눈다고 볼 수 있어요. 비유적 상징과 서술적 상징으로 나눕니다. 이미지를. 서술적 상징은 무의미에 가까운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상징, 그죠?
상징적 이미지와 서술적 이미지로 나옵니다. 상징적 이미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자신은 서술적 이미지 중심으로 언어를 채택해서 결국은 처음부터 의미를 배제하는 무의미시에 도달하는 거죠. 김수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정한 시는,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시라고 했을 때 그 무의미시는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의미가 무화될 정도에까지 이르러서 형식이 되었을 때, 무의미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자기는 진정한 무의미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춘수와 자기의 무의미시를 비교하고 결론적으로는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비판하는 거죠. 그 얘기는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이 어느새 형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것과 김수영이 스스로 무의미시의 이상형을 상정한 것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도달했을 때 무의미시에 도달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 지점에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 된다. 이랬습니다. 동시에는 내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김수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의 대답은 동시에 이미 들어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는 얘기를 안 했어. 내가 해석해 보기에는 동시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은 동시에 아니겠죠. A 동시에 B, 최소한 2개 이상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면 이 동시에는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밀고 나간다. 어느 하나에, 그죠?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게 온몸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와 비평은, 문학 작품은 그걸 텍스트라 그러죠. 문학 텍스트는 의미가 농축되어 있고 심층적인 의미, 그리고 복잡 미묘한 입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어떤 의미 구조로, 또 의미가 아닌 무의미의 구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대로 우리 수강생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또 새로운 발견을 심층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평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과제물을 통해서 일단은 이번 학기에 그 연습을 해보고 또 재미가 있다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고 이러면 또 대학원에 가서 또 더 논문을 써보고 싶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 자기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는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동시에는. 자, 그러면 김수영의 어떻게 말하는지 조금 더 봅시다. 온몸의 시약을 표현하는 또 유명한 대목입니다.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 이게 목적어고, 그죠? 목적어인데 이것과 이것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걸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동어 반복 속에 뭔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다. 이 뭐하고 비슷해요? 앞에서 자유의 이행은, 그죠? 고독하다 얘기했죠. 원군은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몸을 던져서 온몸을 투신할 때 그것은 전후좌우를 재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고 완전히 투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에조차 의지하지 않는다. 시의 형식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그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전혀 근거 없이 이 동시에가 내용과 형식이라고 A와 B를 해석한 게 아니고 이런 대목을 엄격하게 추적해서 이 동시에는 내용과 형식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의 내용은
형식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하고 통합니다. 뭐예요? 시에서 내용이 50%고 형식이 50%라서 그걸 두 개를 합치면 진정한 시가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김수영이 주장하는 것은. 내용이 100%고 형식이 100%인데 서로가 100%라고 주장할 때 비로소 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새로운 자유를 이행할 때 진정한 시의 완성에 이른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얘기하고 같습니다. 형식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내용을 50%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형식을 딱 갖다 붙이면은 A와 B를 딱 결합하면은 내용과 형식을 산술적 결합이죠. 그거는 50% 플러스 50%.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이 그림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하고도 통하는 면일 텐데 그림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말과도 통하고 다 통하는데 그 내용과 형식의 변정법적 지향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독자적인 단독자로서의 고독이지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죠? 누구의 지연도 없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조차 없는 겁니다. 정말 고독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서로가 100%를 주장하면서 충돌할 때 그 시 창작의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데, 그죠? 그 단계까지 갔을 때는 그림자조차 의식하지 않는 단계가 되고, 그게 바로 내가 이제 여기서 내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 단계가 바로 무의미시의 단계다. 그 단계까지 가는 그림자, 여기 나오죠?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고 그림자에조차 의지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의미 혹은 무의식의 단계인데, 그게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다른 김수영의 무의미시의 차원이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더 부연 설명하면 그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단계. 그리고 심지어는 내용이 거의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단계까지 형식에 밀착해가지고 두 개가 결합된, 결합이란 말도 이상하죠. 변정법적으로 종합된 단계. 그래서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시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요즘 페미니즘 시가 유행하고 또 윤리적인 시들이, 정치적인 시들이 더 각광받는 시대이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시든 소설이든 비평이든 어디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김수영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시인이 시 창작할 때 내가 어떤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시를 쓴다. 물론 중요하지만 김수영이 볼 때 그거는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게 아닌 거죠. 자,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 평화에 공헌한다. 이랬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단계입니다.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 단계.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고 형식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시는 그림자조차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썼을 때 나온 시 창작의 결과가 정치적 올바름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시대의 어떤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그것은 김수영이 볼 때는 진정한 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그걸 썼을 때 뭘 염두에 두고, 문화를 염두에 두거나 인류를 염두에 두거나 정치적인 올바름을 염두에 두거나 그랬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처럼 형식은 내용이 되고 내용은 형식이 된다.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는 뜻이 뭔지를 여기서 시인답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개념화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거나 비평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 그 은밀한 부분을 그 심층적인 숨어있는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층적 독해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가 개발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심층적으로 하는가, 그건 자기가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교재를 토대로 내가 강의를 할 때 저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그리고 뭐 내가 실천한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 이것보다 더 심층적인 방법을 우리 학생들이 찾아서, 그죠? 개발해서 논문을 쓰면 그거는 청출어람이 되는 거죠. 스승보다 더, 그죠?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좀 봅시다. 자유와 사랑의 동의어로서 혼란의 의의를 주장하고 이 혼란에 도달하는 자유의 이행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온몸의 시학을 역설한다. 자,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이행 그러면 김수영 시에 나오는 사랑도 그렇고 실론에 나오는 사랑도 그렇고요. 그래서 김수영이 그냥 사랑, 김현 비평가가 김수영 시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첫 문장이 김수영 시의 주제는 사랑이다. 이렇게. 혹은 자유다. 어떤 개념어를 주제어로 제시하면서 비평을 합니다.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그때 사랑, 자유,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랑, 자유와 어떻게 다른지, 김수영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이 뭔지 우리가 더 접근을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실론도 하나의 뭡니까?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보세요. 김수영은 자유와 사랑의 동의어로서 혼란의 의의를 주장하고, 김수영에게서는 혼란한 거, 무한대의 혼돈, 질서 잡힌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 이게 오히려 사랑이고 자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론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 혼란에 도달하는 자유의 이행을, 이 혼란에 도달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자유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온몸의 시학입니다.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은 뭐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고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가 의미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서로 의지하지 않고 그림자조차 의지하지 않고 문화와 민족과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아까 내가 예를 들었죠.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데 최초의 1단계 출발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시인이 양심도 가져야 되고 지성도 가져야 되고 사상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안에는 정치적 올바름도 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수영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대충 그냥 생각하고 대충 받아들이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1단계에 이미 정치적 올바름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시인이 되려면 양심도 있어야 되죠. 시대적 양심. 그때 양심은 그냥 인간적 양심의 차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상과 지성이 다 있어야 되고 포함이 된 양심이니까.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시인의, 문인들의 창작 자유도 보장된 그런 사회를 전제한 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단계에 이미 정치적 올바름을 갖고 있어요, 시인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과 형식의, 그죠? 변정법적 지향이라는 두 번째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 과정에 온몸을 통한 온몸의 뭡니까? 실천, 자유의 이행, 이 사랑의 이행, 이 단계에 가면 그걸 염두에 두고 시를 쓰는 게 아니란 겁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이게 김수영이 주장하는 자신의 창작 체험을 해서 나온 실론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민족과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온몸으로 밀고 나갈 때 내용은 형식이 되고 형식은 내용이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내용이 우선합니다. 김수영의 실론에서. 그 다음에 형식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이 3단계에 가면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자유의 이행 단계로 간다.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단계. 그걸 비유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김수영은. 그래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것은 다른 글인데 시작 노트라는 글이고 또 다른 글에서 시의 채물 베타라가 아니라 다른 글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인용했습니다. 나는 시의 형식 문제에 대하여 지극히 등한하다. 나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형식은 투신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투신이 나옵니다. 몸을 던진다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투신 자살 뭐 이럴 때 투신 몸을 던진다. 투신 자살할 때 몸을 던지는 것도 완전히 그는 투신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자살도 투신이 돼야 가능한 거죠. 이때 투신은 그래서 단순히 이 신자가 몸 신자이지만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몸을 던진다 할 때 이 몸은 이미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된, 그죠? 결합된 전인격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형식은 투신을 하면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형식상의 모방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심각하게 모방하면 실패하지만 유쾌하게 모방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형식은 투신을 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과 결부시켜 보면 내용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형식은 투신이 이 내용과 형식의 그죠? 합의를 이뤄낸다는 거죠. 다른 표현도 보겠습니다. 시의 운산입니다. 운산. 이 단어가 이해되나요? 시의 운산의 과거처럼 집착함이 없다 이랬어요. 운산 기억납니까? 이해가 됩니까? 좀 더 읽어봅시다. 전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겠죠? 이거 오타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게 아니라고 돼 있나요?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전혀 거울을 아니니 아니라 아니 오타입니다. 교재에는 이게 고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일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운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계속 보는 것하고 시를 운산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를 자꾸 되새김질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써놓은 시를 내가 이렇게 쓴 걸 따져보는 거죠.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바둑 용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복기란 게 있습니다. 바둑을 다 둬놓고 시합이든 뭐 친목으로 그 바둑 대결을 해놓고 다시 복귀를 하죠. 왜 복귀를 합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뒀구나. 그걸 되새김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바둑을 둘 때 참고로 하는 거죠.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복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운산이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자꾸 가꾸는 거죠. 그게 적어졌다는 것이 왜 기쁩니까? 이 운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시를 계획하고, 그죠? 따져보고, 의도를 가지고, 고쳐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적어진 게 왜 기쁜 일이에요? 산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노래에 해당되는 것은, 그죠? 유보성과 예술성과, 그죠? 엄밀성이 있죠. 그것은 이렇게 운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울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투박해졌는지 확실히 투박해졌다. 아니 완전한 투신, 그죠? 투신이다. 투신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운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운산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투신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따져보는 거죠. 그죠? 우리 이 수강생들 중에서 시 창작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나는 압니다. 그 시 창작을 할 때 이 김수영의 체험적 이 실론을 자기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지금 김수영은 이게 그냥 머리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시창작의 시인으로서의 체험이 시론으로 그죠?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엔 체험이 시인으로서의 시창작 체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 대신 어디까지나 조심해야 할 것은 투신을 빙자로 한 안위성이나 혹은 무책임성. 투신을 또 빙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투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투신한다는 것을 그죠? 약간의 그 뭡니까? 흉내로 포즈로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빙자겠죠. 김수영 시인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투신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투신이 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작전을 짠다고 투신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투신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 중에서도 그죠? 이 격차가 있겠죠. 정말 투신이 이루어져서 운산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시가 창작된 경우도 있고 투신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는 하겠다고 의도했지만 투신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온 작품도 있고 그죠? 김수영의 시 중에서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김수영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논문 전체가 김수영의 시론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김수영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오늘 김수영 전집을 안 가져왔는데요. 김수영 전집이 1권이 시고 2권이 산문인데 2권의 산문 중에 이 시론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에센스를 담고 있는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이 시론의 에센스를 담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종합하고 재구성해서 이제 이 논문을 쓰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뭐 좀 평범한 얘기도 하고 자기 생활의 얘기도 하고 자기 아내하고 뭐 일어난 얘기도 하고 자기 가족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 아들 얘기도 하고 그 산문이니까 그 중에서 다 치사 선택해서 내가 시론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논문을 썼겠어요? 김수영이 좋은 시는 힘이 맺혀 있는데 그 힘이 맺혀 있는 좋은 시를 쓰는데 필요한 요소가 뭔지 그걸 내가 다 뽑아가지고 추출해서 재구성한 게 이 논문이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도 내가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설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 지금 시의 독자나 연구자로서 지금 접근하고 있지만 시 창작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시 창작하는 학생들은 김수영의 이런 얘기를 자신의 시 창작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참고가 될 수 있겠죠. 보세요. 형식은 자, 이제 이 인용한 구절에 대한 이제 내 해석입니다. 형식은 온몸을 밀고 나감, 즉 투신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는 언급은 김수영 시론의 특징을 단면적으로 드러낸다. 시 이전의 내용으로서의 양심과 사상과 지성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형식이 갖추어지고 완결된다. 자, 순서는 먼저 우선되는 것은 내용입니다. 양심, 사상, 지성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양심 차원이 아니고 이 사상도 그렇고 지성도 사회적 어떤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되는 용어로 따지면 정치적 올바름까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윤리적 차원까지. 그런데 이걸 먼저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형식이 어떻게 돼요? 투신을 하면 형식이 해결되니까요. 형식이 갖춰집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겠죠. 엄청난 상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김수영 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때가 있겠죠. 노력만 한다고 되면 김수영의 모든 작품은 다 이 투신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진정한 시 혹은 시의 완성에 도달한 시만을 발표했겠죠.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투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김수영의 경우에도 모든 시가 투신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순간 내용과 형식은 서로를 밀고 당기며 언어로 결정되는데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의 동요가 자유와 혼란이 되는 것은 바로 무의식성.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고, 그죠? 고독하고 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이 차원까지 가야 내용이 형식이 되는 겁니다. 무의식성.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단계까지 간 김수영의 시가 무의미시의 차원에 도달한 시가 아닐까라고 내가 연결해서 결부시켜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계진을 통한 자유의 이행이 지닌 무의식성은 김수영이 시의 형식에 언급한 시를 쓴다는 것, 모호성, 혼돈, 예술성의 차원에 다시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수영 시론의 핵심은 온몸의 시약이 핵심인데, 보통 우리가 온몸의 시약이라는 말을 김수영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이 말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죠. 김수영이 이 말을 썼는데 연구자가 이 말을 쓴다고 해서 그거 끝난 건 아니죠. 그 동어 반복이니까. 예를 들면 김지아 시인이 자신의 시론으로 자기가 시를 쓰면서 자기의 시의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그늘의 시야 이렇게 자기가 붙인 거예요. 김지아가. 연구자가 논문을 쓰면서 혹은 평론을 쓰면서 김지아의 시의 핵심은 그늘의 시약이다. 그러고 나면 끝난 게 아니죠.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구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김지아가 했던 말 그대로 쓸 뿐이고 그걸 심층적으로 밝혀내야죠. 규명하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그늘의 시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차원의 심층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따져보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덧붙여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몸의 시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를 이 논문은 물론 다른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3단계에 가서 온몸의 시약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이 논문은 규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온몸의 시약이라는 말만 자꾸 되풀이하는 그런 평론이나 그런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 읽다 보면요. 그런 것은 좋은 논문이 아니죠. 그 심층을 밝혀내야죠. 이 온몸의 시약이란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온몸의 시약은 시와 산문을 통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온몸의 뜻이 시의 차원과 산문의 차원을 종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온몸은 비유니까 일종의 상징이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온몸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시와 산문의 종합, 내용과 형식의 종합, 모호성과 체계성의 종합, 예술성과 현실성을 종합하는 것이 온몸입니다. 그걸 김수영은 앞에 우리가 인용한 부분에서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 머리와 심장도 아니면 그럼 온몸은 뭐냐? 머리와 심장이 결합된 것이고 거기서 표현 안 된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온몸이겠죠. 그러니까 온몸은 이거 말고도 더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너무 과잉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시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도 그렇고 비평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도 실패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어도의 오류도 많이 실패의 요인이고요. 시인이 했던 말을 가지고 시인이 했던 시작 노트나 이런 시론 같은 걸 근거 삼아서 시를 해석하려고 자꾸 하면 그것도 어도의 오류죠. 또 하나는 잠깐만요. 과잉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여기서 근거가 있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다가 온몸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김수영의 산문, 김수영의 시론에서 어딘가 다 물증이 있는 것, 확인 가능한 것만 여기서 얘기한 것이죠. 그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 온몸이 일종의 비유기 때문에 이 온몸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 하는 것을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해석이, 그죠? 과잉 해석으로 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시를 해석하거나 비평을 해석할 때 그런 위험도 미리 잘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해석의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너무 과잉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이 온몸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것의 양극성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서, 그런데 이때 이게 종합이 되려면 투신이 필요하죠. 변증법적으로 지향해서 종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내용과 형식에 그랬을 때 힘이 생긴다. 자유의 이행을 통해서 이게 다시 내용이 됩니다. 형식이 다시 내용이 돼요. 그래서 내용이 형식이 되지만 형식은 다시 내용이 돼요. 그 과정까지 가면요. 3단계까지 가면. 그래서 시의 완성에, 진정한 시에 도달한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온몸의 시약은 무한한 순환. 그래서 순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회귀와 확장을 통해 끝없이 원주를 넓혀 나가는 영원한 과정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변증법인데, 변증법도 이 중요한 것이, 변증법의 중요한 핵심이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끝없는 운동을 통해서 정반합이 한번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합은 다시 정의되고 다시 정반합 운동이 일어나서 끝없이 새로운 합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는 여기서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딘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진리까지, 절대 정신, 미안합니다. 절대 진리라는 말을 해결이 쓰지 않았어요. 절대 정신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상적인 목표점이지 도달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이 변증법적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철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변증법적 운동이지만 그 말만 자꾸 한다고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변증법적이란 종합을 한다는 말만 자꾸 한다고 좋은 설명이 다 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온몸의 시약은 무한한 순환, 회귀와 확장을 통해 끝없이 원주를 넓혀 나간다. 이것도 내 해석인데, 온몸의 시약이 끝이 없다는 것인데, 끝없는 순환과 확장인데,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순환만 일어나면 계속 순환과 반복만 일어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매년 순환하는, 이것은 동일한 반복인데, 확대되면서 순환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확장되면서 이 원주를 넓혀 나간다는 겁니다. 이 순환이. 그게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내가 김수영이 추구하는 이 온몸의 시약이 온몸의 투신을 통해서, 몸의 투신을 통해서 변증법적 지향을 하고 내용이 형식이 되고 형식이 다시 내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순환한다. 그리고 회귀하고 확장한다. 원주를 넓혀 나가는 영원한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혼자서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고, 너무 강행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내가 했죠. 근거를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근거를 찾았나 하면 여기입니다. 이게 각주가 36번이니까 반시론입니다. 반시론이라는 김수영의 역시 시론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납과 연역.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온몸의 투신에는 또 뭐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내용과 형식도 포함되고, 그죠? 시와 산문이 포함되고, 예술성과 현실성이 포함되고, 대지의 은폐와 세계의 개진도 다 포함되고, 또 뭐가 포함돼요? 기납과 연역도 포함됩니다. 그 내용과 형식에. 그 다음에 내포와 외연, 비호와 무비호. 비호가 뭐예요? 누굴 옹호하는 거, 그죠? 밀어주는 거, 비호한다. 비호와 무비호, 유심론과 유물론, 가구와 미래, 남과 북. 이제 남과 북도 등장합니다. 김수영은 굉장히 이 남북의 정치적 관계, 분단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적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참여 시인으로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정치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시와 반시의 대극적 긴장. 이 글이 제목이 반시론입니다. 반시론. 시와 반시의 양극의 대극의 긴장, 무한한 순환, 이 순환이 나오죠. 여기 원주의 확대가 나옵니다. 자, 순환하면서 반복되는데 단순히 동일한 반복이 아니고 순환이 아니고 원주를 확대하면서 이렇게 순환하면 어떻게 돼요? 확장되죠. 전체적인, 그죠? 원주가 확장되죠. 고개와 고개의 혈투, 무리엘 스파크와
스푸트니크의 썸. 이들이 누군지 이것도 연구해 볼 대상이죠. 김수영이 많은 외국 서적과 문학 이론과 시도 읽고 뭐 이렇게 상당한 서구 모더니즘 혹은 뭐 서구 문학과 철학 뭐 이런 이론들을 많이 흡수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연구의 대상입니다. 김수영이 어떤 서구 문학과 혹은 철학과 이론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기 릴케와 브레이트도 나옵니다. 릴케는 아마 예술성에 가깝고 브레이트는 현실성에 가깝겠죠. 브레이트의 유명한 서사극 이론, 그죠? 서사극 이론이 유명하죠. 에이비와 보즈네센스키, 이 발음도 어렵네요. 보즈네센스키의 섬, 더 큰 섬, 더 큰 섬, 더 큰 섬, 반시론의 반어 이렇게 있습니다. 더 큰 섬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 양극단을 계속 원주를 넓히면서 순환과 반복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내용과 형식의 변정법적 지향은 무한한 순환을 가지고 회귀와 확장을 통해서 끝없이 원주를 넓혀 나간다. 그래서 김수영은 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계속 내가 판단하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정한 시,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시고 또 시의 완성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김수영이.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이것은 끝이 없는 과정일 수밖에 없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삶.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김수영의 몸의 실론과 박용철의 생명 실론입니다. 이 논문의 부제목이 박용철의 실론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지금 4장까지 다 김수영 얘기만 했습니다. 김수영 실론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했어요. 이제 5장에서 어찌 보면 좀 박용철 실론과의 관련성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압축적으로 표현됐는데, 왜냐하면 대등하게 김수영의 실론을 지금 2장, 3장, 4장에서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밝혀놨는데, 규명했는데, 그거와 대등한 분량으로 박용철의 실론을 2장, 3장, 4장 한다면 이 논문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러려면 이제 더 분량이 두 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의 분량의 제한상 박용철의 생명실론은 이전에 내가 연구한 게 있으니까 그 핵심만 가져와서 김수영이 지금까지 내가 분석한 이러한 몸의 시학이 박용철의 생명실론과 어떤 점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아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걸 한번 지금까지 고찰한 김수영 실론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공부한 걸 다시 요약하니까요. 이제 빨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김수영의 실론은 시 혹은 언어 이전의 내용으로서 양심과 사상과 지성을 요청한다. 당대 시인들에게, 우리 한국 시인들에게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 시의 내용을 시를 논하는 것, 산문, 현실성, 모험, 세계의 계진과 같은 항에 놓고 시의 형식을 시를 쓴다는 것, 노래, 예술성, 모호성과 혼돈, 대지의 음표와 또 같은 항에 놓습니다. 이 두 항은 서로 대립되는 항입니다. 양극입니다. 양극. 셋째, 시의 내용은 산문의 모험, 내용은 모험, 산문의 모험이고 세계의 계진이며 자유의 이행으로서의 혼돈에 도달함으로써 시의 형식과 만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시의 내용이 자유의 이행이라는 혼돈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개진해야 이 자유의 이행이 가능한 거니까요. 형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이행이 필요해요. 그래야 형식과 만납니다. 형식과 만나고 시의 형식에 해당되는 혼돈과 자유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결핍된 지성의 문제가 충족된다. 그래서 시의 형식은 다시 내용이 된다. 자, 이게 내가 요약한 것입니다. 김수영이 말한 것을 내가 요약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일종의 논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넷째, 김수영은 자유의 이행을 통해 시의 내용과 형식, 현실성과 예술성,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연패를 동시에 온몸으로 밀고 나가서 회개와 확장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변증법적 지향, 이것도 오타입니다. 지향입니다.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향. 이 오타가 교재에는 고쳐져 있습니다. 다섯째, 이 온몸을 통한 자유의 이행을 통해 힘을 구현한 시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단계, 내가 뭐 볼 때는 세 단계지만 더 뭐 세분하면 5단계도 될 수가, 아무튼 내가 논문에서 얘기한 그 단계를 다 거쳤을 때 힘을 구현하는 시가, 즉 힘이 맺힌 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 혼란, 죽음과도 상통한다. 사랑, 혼란, 죽음과도 상통한다. 자, 김수영 시론의 특징은 내용을 우선한다는 것이고, 자, 이제 최종 정리는 내용 중심의 시론입니다. 중심이라기보다는 우선이라고 해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형식도 그만큼 중시하거든요. 내용만 중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 우선의 시론입니다. 순서적으로 우선이라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선되니까 뭐 더 중요하다고는 뭐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조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우선의 시론입니다. 그리고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적 지향을 통해서 시 창작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창작 과정상의 시론입니다. 이것은 독자나 비평가가 시를 수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시인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어떤 체험입니다. 중요한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 창작 과정상의 시론입니다. 수용 과정이 아니고요. 창작 과정의 시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30년대 박용철의 생명시론과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 박용철 시론의 특징을 요약을 해보는데, 이것은 내가 이전에 박용철 시론을 연구한 것을 여기서 정리함으로 해서 약간 요약하는 식으로 지금 논문의 분량상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자, 이제 공통점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한번 우리 수강생들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차이점도 물론 있겠죠. 김수영의 시론과 박용철의 시론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김수영의 시론은 모더니즘 시론 혹은 리얼리즘 시론의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고,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박용철의 시론은 순수 서정시 운동, 문해사조로 보면 낭만주의나 상징주의의 관점에서 연구가 돼 왔으니까 차별성도 물론 있는데, 그 차별성은 이미 통상적으로 다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런 통상적 이해 말고 심층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이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연구해 보는 거죠. 박용철의 초기 시론은 천재적 개인으로서의 주체. 자, 천재적 개인, 이게 낭만주의 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시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감정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적 형식과 비평에 있어서도 좀 인상주의적 비평을 합니다. 분석 비평이 아니고요. 그래서 크게 보아 시를 하나의 존재로 보고 감상자나 비평가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관점에서 형성된다. 이 박용철 시론을 내가 연구한 것을 다시 여기서 핵심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로서의 시론은 시를 하나의 예술적 형상과 객관적 존재로 간주하고, 자, 시와 사회를 분리하는 칸트의 예술의 자율성 이론. 자, 이 시와 시인을 분리한다는 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칸트의 미학 이론까지 올라갑니다. 엘리어트를 중심으로 서구 영미 모더니즘 시인들, 특히 이미지즘 시인들이 이 시와 시인을 분리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더 원조를 따져가 보면 이 칸트의 미학, 근대 미학, 예술의 자율성 이론까지 올라가죠. 미적 근대성의 측면은 소극적 차원이다. 그래서 박용철은 이 소극적 차원의 미적 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 실론을 수용 과정에 대한 천착과 결부시킨다. 자, 이것은 존재의 관점이고, 이제는 수용 과정과 결부시킵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수영이 창작 과정상의 실론이라면 박용철의 실론은 수용 과정상의 실론입니다. 비평가가 혹은 독자가 시를 수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차이점을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수용 과정에 대한 천착과 결부시키고 시의 고처, 감상, 그리고 인상주의 비평, 예술의 사회적 효과, 그러니까 효과를 따지는 거니까 이게 수용이죠. 효용론적이라는 겁니다. 효용론. 효용론이라는 것 자체가 작품을 독자가 그죠? 수용할 때 발생하죠. 효용론. 이러한 특징을 가진 박용철의 초기 시로는 낭만주의의 소박한 시관과 인산주의 비평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만 당시 프로문학,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마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계급 문학입니다. 민족주의 문학, 계몽주의 목적성에서 벗어나서 이게 순수 서정시 운동과 관련되니까요. 이런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용철 시론이 갖고 있는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시론은 현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순수 서정시니까 순수 문학의 특성으로서 순수 서정시를 쓰는 이 박용철 입장에서는 정치적 현실이든 뭐 사회적 현실이든 이런 현실에 대한 고려보다는 작품의 문학적, 예술적 가치만을 이제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천재적 개인, 이게 낭만주의 시관의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작 주체와 수용 주체의 관계. 작품을 둘러싸고 창작 주체는 천재고 수용 주체인 비평가도 그만큼의 뭐예요?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비평가도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작품, 비평가로 진행되는 이 관계는 창작 과정과 수용 과정이 그죠? 동시에 사유되고 있어서 이제 초기 시론에서는 존재로서의 시론이고 존재로서의 시론은 이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비평 관점. 후기 시론에 가면 박용철의 경우에 후기 시론을 가면 비평가가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균열도 있다. 즉 일관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변모되는 과정을 변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박용철은 시의 사회적 효과를 탐색하면서 천재적 비평가의 역할을 비중을 둔다. 그래서 비평가도 천재적이어야 됩니다. 시를 만드는 시인도 천재지만 비평가도 그 정도의 천재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왜?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비평가가 작품 속에서 감지해서 뭐에 비유하냐면 처구기. 비가 올지, 우리 일기예보 있잖아요. 일기예보란 게 뭡니까?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비평가는 그 처구기처럼, 청량기처럼, 일기예보가처럼, 그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감수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천재적인 비평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박용철의 초기 시론, 전기 시론과 후기 시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후기 시론의 내용입니다. 수용 과정으로 이제 변모가 되고, 그래서 긴기림도 비판하고 이마도 비판하면서 기교주의 논쟁을 통해서 긴기림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시론과 이마로 대표되는 리얼리즘 시론과 양쪽 상대와 뭡니까? 논쟁을 벌이면서 순수 서정시를 옹호하는 그런 체험과 변용을 중심으로 후기 시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차원 그리고 체험과 변용, 이게 낭만주의에 이어서 이제 상징주의 이론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상징주의 시관을 다시 결부시켜서 박용철 후기 시론은 영혼도 중시하고 영감, 감정을 중시하면서 이건 표현 이전의 충동입니다. 자, 이 지점입니다. 잘 보세요. 박용철의 선시론이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선시할 때 시가 우리가 시를 쓴다 할 때 그 시고 선은 우선한다 할 때 앞설 선자거든요. 선시적이라는 것은 시라는 언어를 창작하기 이전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박용철 비평가는 선시적인 것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강조점을 둬요? 언어 변형에 강조점을 둡니다. 이 선시적인 것에 해당되는 게 여기입니다. 영혼, 영감, 감정, 표현 이전의 충동입니다. 이걸 엉얼이라고도 표현하고 박용철은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언어 이전의 내용을 중시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랑? 김수영인가? 박용철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혀 다르게 보는 김수영과 박영철 간에도 내용 중시, 내용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 박영철은 영혼, 영감, 감정 등의 표현 이전의 충동을 선시적인 것이라고 해서 중요시하거든요. 물론 그것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한 바대로 김수영의 실론도 뭐예요? 내용을 우선시하잖아요. 그죠? 지성, 그리고 양심, 사상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과 변형은 언어 표현 과정의 기술 문제와 융합해서 이제 선시적인 것을 중시하는 관점하고 뭐예요? 체험과 변형은 언어 표현의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내용을 우선시하는데 내용과 형식 둘 다 중요하고 두 개가 잘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김수영과 박영철은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김수영이 모더니즘 실론도 가지지 못하고 리얼리즘도 가지지 못하는 어떤 이 온몸이라는 차원을 김수영이 박영철을 의식하고 했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연구하는 우리가 연구해 볼 때는 이 일맥상통하는 관점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요? 모더니즘 실론과 리얼리즘 실론을 종합하는 데 있어서 이 생명실론, 박영철로 따지면 생명실론이고 김수영으로 따지면 몸의 시학이, 몸의 실론이 그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종합하는, 그죠? 변적법적 지향을 가능케 하는 어떤 중요한 매개 역할로 이 힘이라든지 몸이라든지, 그죠? 이 온몸의 시학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박영철이 보여줬던 그 생명실론 혹은 유기체적 실론의 양상을 상당 부분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 김수영은 어떤 종합이 결론적으로 종합을 했다는 거예요? 모더니즘 실론과 리얼리즘 실론을 종합하는데 이 유기체적 실론 혹은 온몸의 시학, 낭만주의 혹은 상징주의 실론으로부터 그것을 흡수한 어떤 박영철과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온몸의 시학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하기 위해서 세 번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대로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김수영의 시든 실론이든 나름의 연구를 더 심화시켜 보기 바랍니다. 이 맺은말은 지금까지 이 1장부터 5장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선시적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선시할 때 이거는 시보다, 즉 시의 언어보다 앞서 있는 거. 즉 시 혹은 언어 이전의 체험. 박영철은 이 체험으로서 영감을 중시합니다. 감정을 중시합니다. 김수영은 이 선시적인 것으로서 뭘 중시해요? 지성, 양심, 사상을 중시하죠. 내용은 다릅니다. 그죠? 뭘 중시하는지는 다르지만 내용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공통점이고 그 내용과 형식을 둘 다 중시하면서 두 개를 결합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김수영은 박영철 실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김수영 실론과 박영철 실론을 연관성을 찾아본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김수영의 실론을 세 단계로 크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용부터 우선시했지만 내용과 형식을 둘 다 중시하면서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끝이 없는 그 변증법적 지향을 통해서 진정한 시에 도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도달한 과정의 결과 무의미시 혹은 무의식성에 도달했는지 그걸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박영철의 생명실론으로 대표되는 유기체적 실론 그것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고 우리 학생들이 김수영에 대해서 또 김수영이 아니라 김춘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여러 시인들, 김종삼이든 유화든 황지우든 그죠? 이런 시인들에 대해서 시를 연구할 때나 비평을 연구할 때나 이런 좀 심층적인 연구를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